이번 시간은요, 처음입니다. 자, 생기초 특강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연응진이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처음입니다만, 처음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알차게 강의를 준비했어요.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행정사 2차 최신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한 우리 사무관리론에 대한 고득점 전략입니다. 고득점 전략. 그래서 사무관리론에 한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펜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자, 행정사 2차예요. 그럼 당연히 행정사 1차를 합격하시게 되면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과목을 보게 되시고요. 번역 행정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론까지. 그래서 1교시의 민법 계약을 보시고 행정 절차론을 보십니다. 시간을 좀 보세요. 아침 9시 30분에 딱 시작을 해서 11시 10분 딱 50분 동안 민법 계약과 행정 절차론 1교시를 마치게 되면요. 2교시에 우리가 처음에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 1교시와 2교시의 요 시간 간의 어떤 그 시간이 발생하죠? 여유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11시 10분에 딱 종이 치면요. 민법 계약, 행정 절차론 이제 우리 손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2교시를 준비해야 돼요. 2교시. 그때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사무관리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무관리론은 여기 나와 있죠? 다른 과목과 달리 약수령 시험이에요. 약수령 시험은 뭡니까? 사례형이 아니란 거죠? 이건 뭐다? 암기 능력을 소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암기 능력. 그래서 암기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을 요 30분 동안, 요 한 30분도 안 돼요. 30분 동안 쟁점들을, 나올 만한 쟁점들을 한번 스크리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크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일반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비송사건 절차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스크리닝을 해주시면 좋죠. 근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건데 30분 동안 사무관리론을 한번 쭉 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종료 이후에 2교시까지의 30분간의 암기 시간을 확보하자. 자,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냐면, 자,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에 대한 공부법 전반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 사무관리론은요, 암기가 중요해요. 그 암기를 잘 하려면 우리가 암기에 대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지 소위 뇌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는요, 단언컨대 다른 학원의 강의와 좀 달라요. 좀 차별화가 됩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 하나의 쟁점만 담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모듈화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하였는데요. 이 지식의 모듈화라는 것은 소위 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데이터, 그죠? 파일을 이루는 구성 요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저희는 앞으로 약 8개? 에서 90개 미만의 쟁점들을, 출제 가능한 쟁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시험장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뇌에 각인될 때까지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무관리론은 키워드와 목차 중심으로 핵심만 암기해도 벅찹니다. 그죠? 핵심만 암기하는 방법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학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 개념입니다. 개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기출 유형이 개념에 대한
쟁점 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서 키워드와 목차를 구성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 개념을 A쟁점, B쟁점, C쟁점을 융합해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게 최신 기출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사무관리로는 유일하게 약술형만 출제된다. 그래서 40점짜리도 소위 1번, 2번 나눠서 작은 약술형 문제로 이제 분설이 되고요. 근데 이게 큰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약술형 문제 4번까지. 그래서 총 5개의 약술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핵심만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80개, 80개 정도의 쟁점을 정리해서 기본 강의 시간에 함께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한 것들을 직접 써야겠죠. 처음에는 잘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서는 처음에는 키워드만 제공합니다. 키워드만 제공해서 직접 쓰는 연습. 이후에는 이제 실전 연습. 뭡니까? 제한된 시간에 백지에다가 직접 써 내려가셔야 돼요.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적자생존이란 말. 자, 연습 방법 나와 있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 시험입니다. 적는 자가 살아남는 시험이에요. 이 행정사 시험은요. 그래서 적으면서 진짜 손이 부르틀 때까지 적으면서 쓰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복습인데요. 밑에서 이제 복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복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지원 도구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알찬 시간이 되겠죠. 자, 먼저 암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자. 너무나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수험은 다 1, 2년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수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독인데 밑이 빠져 있어. 근데 계속 뭘 자꾸 채워 넣습니다. 뭐보다 빨라야겠죠?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인풋이 더 많아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 당일날까지. 시험 당일날까지 여기가 이제 합격점인데요. 이 독의 요 끝에까지 물이 차 있어야 합격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물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뇌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뇌를 봤을 때 해마라고 있죠? 네, 해마라는 건 뭐다? 임시 저장,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처음에는 이 해마에 임시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마에서 이제 대뇌라는 곳에 장기 기억으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동시키는데, 이동시켜야만 하는 그 훈련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을 하셔야 임시 기억장치인 해마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발 장기 기억 창고에 옮겨달라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뇌에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주지 않으면 대뇌로 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보면 그 다음날 다 까먹어요. 사무관리로는 좀 그런 특징이 더 강합니다. 약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다른 기본 강의 시간이나 다른 학원의 어떤 강좌를 다 보세요. 자, 이론에 대한 지식 전달을 정말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다만 암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는 강의는 없을 거예요. 단언컨대. 그래서 해커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사무관리로는 저의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 진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을지까지 함께 고민한 그런 강의가 된다.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많은 지식들을 이 대내에 집어넣는 것까지가 바로 수험입니다. 수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의 모듈화입니다. 지식의 모듈화. 이제 박문호라는 뇌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 멋진 말은. 예, 지식의 모듈화. 근데 수험에서 특히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바로 기억을 단순화해서 기억을 단순화하게 되면 뇌가 편안해진다. 그럼 뭐가 되죠? 뇌가 편안해져야 암기가 잘 된다. 그래서 사무관리론은 굉장히 핵심만 압도적으로 기억해내야 됩니다. 키워드만 압도적으로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와 목차 위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제가 아이콘이란 말도 쓰고 표로도 쓰고 두 문자를 썼어요. 앞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콘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텍스트로 먼저 어떻게 하죠? 이해를 하고요. 텍스트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들을 통해서 먼저 한번 이 핵심 어구를 이미지로 한번 전환시켜 보고 그 다음 그 이미지를 다시 텍스트로 타이핑을 통해서 혹은 직접 써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암기가 됐는지에 대한 척도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강의에는 슬라이드 하나에 한 개의 쟁점만 다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험장 가셨을 때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모범 답안을 쓰는 듯한 느낌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누구나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호흡이 가파지면서 이번 시험 망했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집에 가고 싶네. 이게 뭐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안타깝지만 사무관리론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1교시, 2교시 말씀드렸죠? 2교시도 100분이에요. 자, 사무관리론에서 50분 다 쓸 겁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무관리론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아끼시고 어디다 투자해야겠죠? 행정사, 실무법. 왜? 거기는 사례형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행정사 실무법에서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약술형이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이해하고 이미지를 저장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핵심만 정말 한번 암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슬라이드가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투영이 되면서 슬라이드를 마치 보면서 시험장에서 글을 쓸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시켜 드릴 겁니다. 계속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 말이고요. 자, 뜨개질 마지막에 매듭 지어서 마치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자.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은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와 암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목차 구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분철이 된다?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서도 개념에 대한 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배웠던 쟁점들을 머릿속에서 슬라이드를 떠올리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습작 과정. 지금 뭡니까? 써보십시오. 써보세요. 써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다 이 슬라이드가 흐릿했던 그 슬라이드가 보다 뚜렷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은 사무관리론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모듈화를 했다. 네, 모듈화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키워드와 목차로 핵심만 추려서. 그래서 다른 사무관리론에 비해서 굉장히 그 공부의 책의 페이지 수는 적어요. 더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 압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와 목차로 구성을 했고요. 핵심만 암기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에 대한 쟁점이 1-2번 문제로 요 그대로 쓰는 문제였어요. 그대로 1번부터 1호부터 저 9호까지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전환을 하고 이미지에 어떻게 그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다시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전환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한 요령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1호요. 자, 민원 처리.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외도 있다. 민원 처리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9가지가 있는데, 자, 1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자, 키워드는 밑줄 쳐놨어요.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입니다.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 자, 기밀, 비밀을 다루는 사람 누구죠? 요원이죠. 요원. 자, 요원. 자, 머릿속에 한번 국가기밀과 공무상의 비밀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2호. 뭐라 나와 있죠? 수사, 재판,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자, 수사는 누가 하죠? 폴리스, 경찰이 하죠? 자, 경찰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경찰이 수사, 뭐 재판, 형집행에 관한 사항, 경찰을 떠올려 보자. 그 다음 3호,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뭐가 떠오르죠? 자, 법원, 뭐 위원회, 법원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법원에서 행정소송 등이 진행된다. 자, 이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호 나왔습니다. 4호.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뭡니까?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의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요런 그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죠? 법봉이 나와 있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법봉입니다. 자, 5호죠? 판결, 결정, 그 다음에 재결, 화해, 조정 등. 자,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민원 처리의 예외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법봉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감선입니다. 두 문자를 따보는 거예요. 감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선은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그 다음 8호입니다.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나왔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요 CCTV, 개인의 사생활,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 악수를 하고 있네요. 인사를 하고 있네. 인사하고 있어요. 마지막 9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입니다. 인사행정상의 행위요. 자, 외우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십시오. 강사의 몫이죠. 근데 저는 암기를 좀 어떻게 하면 수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된다? 텍스트로 전환해가는 그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자,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 자, 텍스트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입니다. 민원 처리가 접수했을 때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9가지를 나열하면 되는데, 텍스트로 이해했을 때는 이해만 하고 반복을 안 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요 이미지는 좀 더 잘, 오래 기억해낸다고 해요. 자, 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본다 이거죠. 자, 이미지 떠오르죠? 요원 나왔네요.
요원이 다루는 건 비밀이죠. 비밀.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다. 그 다음 경찰 나왔다 그랬죠? 경찰 뭐 하죠? 수사하잖아요. 수사. 그죠? 수사, 재판,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을 말한다. 그 다음에 법원이 있네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 뭐? 불복구제수단이죠? 네.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딱 떠오르잖아요.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그래서 4호, 법령에 따라 화해나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그 다음에 판결이 나왔죠? 법봉, 판결, 결정, 재결, 그 다음 뭐죠? 화해, 조정, 중재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민원 처리에 관한 예외다. 그 다음에 감서는 뭐죠?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 다음 시스템이는 뭐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죠. 사인의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인사하고 있네요. 인사. 그죠?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행정상에 관한 사항 등은 민원 처리에 예외에 해당한다. 2024년도 1-2번 문제였습니다. 요 아이콘 9가지만 기억하시면 좀 더 수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 3시간 하거든요. 한 번 더 할 겁니다. 끝물에 강의 끝물쯤에 3교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뤄볼 거예요. 암기가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의 계략적 추진 절차. 마찬가지로 개념이 중요하다. 이 개념을 통해서 목차를 구성해야 된다. 보세요. 정책연구 계략적 추진 절차 중요한 쟁점입니다.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면 정책연구란 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요런 슬라이드를 이제 80개 정도의 슬라이드를 제공합니다. 그죠? 80개, 한 88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이미지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시회장 가가지고 작품을 본다는 느낌으로, 그때 그 작품 전시회할 때 우리 그림을 볼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그죠? 어떤 감정, 그 화가 작가의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위치, 어떤 눈, 여러 가지 모양, 어떤 색감 다 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읽는 거와 더불어서 이거를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시험장에서 정책연구의 계략적 추진 절차 나왔을 때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텍스트로 이해할게요. 정책연구의 정책연구의 개념이 나와 있죠.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목적 나왔죠. 중요한 건 뭐다? 키워드는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이죠.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맺는 계약이다. 근데 어떤 계약이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줘야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 연구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이 목적이 되고,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목차 2번 보세요. 정책 연구 과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게 그죠? 법 규정 제51조 행정 업무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목차를 봤을 때
2번 정책 연구 과제와 연구자 선정으로 바로 들어가야겠죠? 기출이 됐었던 쟁점이에요. 그럼 연구자 선정은 어떻게 된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를 거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 연구자 선정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정책 연구 과제와 정책 연구자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들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생략. 첫 번째, 긴급하게 정책 연구 필요에 의한 연구과제 선정이 필요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 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 요 두 가지입니다. 긴급하게 정책 연구 필요에 의한 연구과제 선정과 뭐라고요?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이에요.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 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 이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연구과제 선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 연구자 선정도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은 일반, 자, 계약 상대방을 결정할 때, 즉 정책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냐면, 자, 경쟁 등 입찰, 제한 경쟁 등 입찰, 즉 경쟁의 방법으로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두 번째, 입찰 참가자 자격을 사전에 심사를 거쳤던 경우. 그 다음에 협상으로 계약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더라. 그리고 정책 연구자의 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경우에 한해서 요 1번 괄호 보세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 요 세 가지에 한했을 때 그러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긴급하게 정책 연구에 필요한 연구과제 선정 시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최대한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쳤죠.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 연구를 하는 중에, 그런 연구자 중에, 그죠? 긴급하게 정책 연구에 필요한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더라.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해야겠죠. 언제까지? 정책 연구 종료된 후 정책 연구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책 연구 종료일 6개월 이내에 정책 연구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자. 그 다음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할 때 요 두 가지. 제가 왜 뚫어놨냐면요, 제 기본서 책을 보면 직접 정책 연구 계략적 추진 절차에 대해서 연습 용지처럼 백지로 쓰는 라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키워드만 보시고 직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정책 연구란 뭐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라이드를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반복 횟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반복이 별로 안 돼 있으면 요 정도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5번에서 한 10번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요 슬라이드 하나가 뚜렷하게 암기가 되려면요, 한 10번 정도는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책 연구 개념 뭐라 했지? 텍스트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미지로 떠올려 보자 이겁니다. 정책 연구 과제네요. 그 다음에 연구자를 선정하는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그랬지. 그죠? 요렇게. 그 다음 목적이 뭐라 그랬죠?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 연구 과제 선정. 그 다음에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 그럼 두 번째 목차는 정책 연구 과제와 연구자 선정이 나와 줘야겠죠. 그래서 원칙은 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 그죠? 연구과제는 긴급하게 정책 연구 필요에 의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 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가 그렇다. 연구자도 원래 경쟁 체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소위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사전 심사를 거쳤거나 입찰 참가자 자격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거쳤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다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평가, 활용, 그 다음에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대한 내용까지 한 줄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제 기본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모듈화라 그랬죠? 제가 말한 거는 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한 페이지에 한 2개 정도의 슬라이드가 들어갑니다. 한 페이지에 두 개의 슬라이드. 그러면 한 장에 4개 정도의 쟁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약 80개. 네, 뭐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한 5개에서 88개 정도의 쟁점을 지금 추려놨는데, 이런 식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모듈화된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 나가신다면 뭐다?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걸 떠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떠올리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사무관리로는 이 기본서를 볼 때 마치 뭐라 했죠? 그림을 보듯이, 잡지를 보듯이. 텍스트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암기하는 방법은 계속 이미지로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이미지,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어디 뭐가 있었지? 그럼 위치까지 최대한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암기에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텍스트 중심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서 내용에 대한 이해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사무관리론 너무 암기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 운영 및 혁신에 관한 법령, 요 국가법률정보센터인가요? 검색해서 법령집을 출력해서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된다고요, 텍스트를.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 볼륨감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치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좋냐? 제가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놨어요. 조문에다가 기출 연도를 다 표시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는 문제까지 다 웬만큼 최근 기출 문제에 대한 중요 문제들은 다 수록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의 우선순위? 당연히 출제위원이라고, 여러분들 출제위원이라고 보세요. 작년 시험이랑 문제 똑같이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작년에 문제가 뭐였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출제위원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혹은 3년 전에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런 문제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기출 쟁점들을 융합한다 그랬죠? A라는 쟁점과 기출이 됐어요. 근데 이 A라는 쟁점과 B라는 쟁점을 섞어서 C라는 문제를 만들어 탄생시킨다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기출되지 않았던 쟁점이 뭐지? 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됐던 쟁점은 또 뭐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미기출 쟁점과 B라는 기출 쟁점을 섞어서 A 플러스 B, C라는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그리고요, 개정 내용도 좀 보셔야 됩니다. 개정 내용. 최근에 2023년도에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 이유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개정했을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왜 운영과 이 혁신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궁금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개정 이유가
실시돼 있죠? 자, 개정 이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래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과 뭐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자. 혁신,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영의 제명, 그죠? 제명, 그러니까 명칭도 바꿨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무슨 명칭이었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그냥 일론 머스크급이에요. 명칭을 바꿨어요. 네. 어떻게?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조차 바꿔버렸다. 네,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름도 바꿨다. 네, 그래서 제명을 변경하며 행정 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를 정비했다. 한편 정책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 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거다. 자, 이게 개정 이유입니다. 그럼 세세한 개정 내용들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 있죠? 자,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 개정이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나와요. 2025년도 이제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뭐라 나와 있죠? 행정문서 혁신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문서도 혁신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문서를 할 때 개방형 문서 형식을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고 뭐 공공 데이터 제공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 형식, 그죠? 전자문서 형식.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근데 뭘 포함해라? 이게 사무관리는 똑같아. 역시 사무관리론 역시 문서 요지와 키워드죠. 네, 개정 주요 내용이에요. 문서에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해라. 그죠? 뭐 주저리 쓸 게 아니라 요지가 뭐고 키워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라. 그죠? 그래서 다양한 장치에서, 자, 저만 해도요, 지금 뭐 노트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있고요, 또 태블릿 PC도 있고요. 그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을 정하라.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그래서 출제되는 겁니다. 그죠? 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제. 행정문서 혁신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행정문서에 대한 혁신 추진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이걸 이 주요 내용을 통해서 뭡니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출제가 돼야 되는 굉장히 핫한 이슈일 수 있다. 그 다음에 41조가 신설이 됐는데, 자, 행정 업무 혁신에 대한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어떻게?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혁신하자. 그 내용인 즉슨 행정 업무 혁신 대상을 첫째, 행정 협업을 촉진시키고 업무 절차도 개선시키고 조직 문화 개선해야 되고 공간까지, 업무 공간의 혁신, 그 다음에 지식행정 활성화, 이 하나가 출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 행정 업무 혁신의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혁신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누가 하죠, 이거를?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명명도 혁신 책임감입니다. 혁신 책임관. 굉장히 이름 좀, 그죠? 뭐라고 되죠?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 예,
임명하라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이 임명하라. 임명해서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혁신의 추진체계도 마련해놨고, 자, 두 번째, 행안부 장관의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장에게 행정업무 혁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업무 혁신 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행정업무 혁신 우수 사례들을 발굴, 포상, 상도 줘요. 그 다음에 홍보도 때려야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도 때려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기출이 됐던 모든 쟁점과 기출이 아직 되지 않았던 쟁점들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요거는 조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기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